안녕하세요. IT 신명깁 유튜브 채널입니다. 요즘 IT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죠? 그런데 또 막상 공부하려고 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IT를 좀 더 쉽고 또 명쾌하게 그리고 이제 깊게 이해해보자는 의도로 IT 신명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큰 IT 테마를 선정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테마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이번 테마는 이제 제가 직접 저술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바이블이라는 책을 기반해서 한번 설명해 볼 예정인데요. 이번 첫 영상은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 개요 수준할 수 있는 배경 개념 그리고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영상들에서 자세한 설명과 더 많은 주제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념과 흐름만 잡는다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개념 작동 원리는 조금 연속된 흐름이 필요해서 이번 첫 영상만 조금 분량을 많이 할애하고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배경, 개념도 그리고 작동 원리 이해에 대한 좀 선행 지식 그리고 작동 원리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상에 처음 내놓았던 비트코인 백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비트코인 백서 제목을 보면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화폐나 화폐 시스템은 그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작동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피어 투 피어 중앙 시스템이 아닌 그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화폐 시스템. 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개인적인 천재성에 조금 기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보면 이제 다양한 그 역사적 배경들을 조금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역사적 배경 관점에서 탄생 배경을 이제 수요 견인 측면과 기술 성숙 측면에서 조금 나눠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기록들을 연계 분석해서 비트코인의 실체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책에서도 밝혔지만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과 사상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조금 평가해 보려는 게 아니고요. 단지 사토시 나카모토의 관점에서 사토시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생각을 어떤 의도로 또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 한번 조금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 관점에서는 수요 견인 측면에서 금융 시스템 사이버펑크 제3 신뢰 기간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금융 시스템 구중에서도 화폐인데요. 자, 화폐라는 것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이렇게 화폐와 재화 서비스 화폐와 교환한다는 것은 재화의 가치와 화폐의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거고, 다시 말하면은 이 화폐도 이 재화만큼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지 이 교환이 성립되겠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다양한 화폐가 존재했는데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선 실질적인 가치가 내재 또는 보장돼야 하고, 가치가 표현하면 안 되겠죠. 또 희소성이나 어떤 사용의 편리성도 있어야 되고, 또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성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다양한 화폐가 생겨나고 사라졌는데, 인류가 이제 이런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되는 화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입니다. 자, 금은 좀 내재적 가치가 존재하고 이렇게 변하지도 않을 거고, 한정된 매장과 채굴의 어려움으로 희소성과 공급의 안정성도 이렇게 보장될 거고, 다양한 형태로도 제조가 가능해서 이제 편리성도 보장되고 전 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 가치를 지닌 광물이겠죠. 자, 이러다 보니 금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직간접적으로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본이자 그러는데, 자, 근본이자가 이제 먼 과거 제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불과 197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 세계는 이제 근본이자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폐가 이제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 금을 화폐의 근본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근본이제는 금화본이제와 금핵본이제로 나뉘는데, 자, 금화본이제라는 것은 자, 금 자체를 화폐로 가공해서 사용하는 제도이고, 자, 금핵본이제라는 건 금화 자체가 이제 활용상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금을 이렇게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된 금 보유량의 범위 내에서 새로 다른 형태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만일에 화폐를 이렇게 추가로 발행하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금을 추가로 금고에 저장시켜야만 이렇게
화폐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재적 가치를 구현했다는 거하고 무분별 화폐 발행을 차단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겠고, 단점이라고 그런다면은 코로나 전쟁이나 코로나 같은 이제 긴급 상황에서 이제 화폐가 더 필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유연 화폐 발행이 어렵다는 거, 좀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근본이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신용화폐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대출에도 우리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는 것처럼 화폐도 이제 금과 같은 실질적인 가치 자산을 기반으로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는 근본이제가 있었고, 이제 국가라는 강력한 신뢰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이런 신용화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신용화폐 구조에서는 화폐 발행이 이런 금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신용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근본이제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던 1, 2차 이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근본이제를 잠정 폐지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중심의 근본이제인 브레튼 우주 체제를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미국 중심의 근본이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던 또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이제 또 종식됩니다. 이후로는 당연히 이제 중앙정부의 신용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이제 신용화폐 시대가 이제 도래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이제 무엇인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세계 각국들은 자국이 보유한 금을 미국 연준은행에 보관합니다. 그러면 보관된 금만큼 미국 달러를 이렇게 신규로 발행하고, 이 발행된 미국 달러를 각국의 화폐와 고정된 환율로 이렇게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보관된 금을 다시 찾고 싶을 때는 먼저 자국 화폐를 고정 환율 미국 달러로 교환하고, 이 미국 달러 미국이 이렇게 제시하면 제시된 달러만큼 금을 되돌려주는, 즉 태환해주는 방식이 미국 중심의 브레튼 우주 체제, 이것도 이제 근본이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본이제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관된 금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그랬는데, 브레튼 우주 체제도 이제 근본이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막대한 돈이 필요이자 이 보관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계 각국들은 이제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자기들이 보관했던 금을 이제 다시 찾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보관된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발행해 버렸기 때문에 달러를 제시했을 때 그 돌려줄 수 있는 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속된 표현으로 배째라, 더 이상 금으로 교환 못 해준다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린 이런 닉슨 쇼크가 발생하거든요. 자, 닉슨 쇼크가 발생하자 정말 전 세계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뭐 참여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것은 자, 미국에 철저하게 중앙 집중적이고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금 보유 현황 및 장부가 외부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수많은 금을 맡겼던 다른 국가들조차도 본인들 금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미국은 이런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그 운영 방식과 장부의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이렇게 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근본이제라는 통제 장치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 집중적인 운영과 불투명한 장부 관리로 이렇게 화폐 발행이 남발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근본이제라는 족쇄가 사라진 신용화폐 시대에는 어떠냐면은 그냥 대놓고 헬리콥터로 달러를 살포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도하게 화폐가 발행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뭐 버블, 자산가치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조금 중요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분별 화폐 발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화폐 발행에 대한 좀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즉 근본이제로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본이제. 자, 다음은 아까 그 살펴봤던 것처럼 근본이제를 회귀한다 하더라도 이제 운영과 관리가 이렇게 중앙 집중적이고 폐쇄적이면 의미가 없겠죠. 즉 탈중앙화되고 장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식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자, 근본이제로 회귀, 그리고 탈중앙 시스템, 투명한 장부라는 이렇게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금을 기반으로 실제로 화폐를 발행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자산이나 가치를 기반으로 무분별 화폐 발행을 통제하는 메커니즘 관점의 이제 근본이제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축통화인데요. 자, 기축통화라면 이제 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화폐, 이제 온라인 그 미국 달러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그 기축통화가 그 패권 국가와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패권 국가가 자국 재정 적자 및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무역 분쟁과 환율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또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의 내부적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즉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패권 국가 화폐가 기축통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적인 화폐인 방코르라는 세계 화폐를 제안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미국의 반대는 무산됐는데 현재 케인즈의 경고했던 게 오늘날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죠. 다음으로 중앙은행인데요. 신용화폐 시대라에도 이제 과도한 화폐 발행의 이제 위험성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은 화폐를 발행하는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줍니다. 자, 그런데 중앙은행 총재 인사권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중앙은행 총재가 화폐 발행에 반대했다가 이제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독립성이 적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상업은행인데, 자, 상업은행의 불편한 진실을 조금 하나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2020년 가계부채 1,500자가 돌파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유일하게 화폐 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1,500조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1,500조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시행됐는데 중앙은행 화폐 창출 독점권을 돌려주자라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는데 자 우리가 중앙은행만 화폐를 발행하는 걸로 아는데 굳이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 창출 독점권을 돌려주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실제로 시중은행들도 대출이라는 형태로 화폐를 창출합니다. 이게 바로 신용 창조라고 그러는데 좀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앙은행 즉 우리 한국은행에서 100억 원이라는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자, 시중은행들에서는 준비금인 10억을 남기고 90억 원을 대출한 형태로 대출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돈은 개인이 금고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어떠한 형태로든 결국 시중은행에 들어오겠죠. 그럼 또 준비금 9억만 남기고 이렇게 대출합니다.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무한 반복적으로 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산술적으로 이제 10% 지급 준비율 상회라 그러면 원금이 100억이라 그러면 이 100억이라 그러면은 신용 창조를 통해서 이 1000억이라는 화폐가 새롭게 발행됩니다. 신용 창조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금 7% 수준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화폐를 신용 창조할 수 있겠죠. 즉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된 화폐 발행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이제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중은행들에 의한 신용 창조입니다. 자 그리고 제3 신뢰기관인데요. 자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신뢰라는 게 중요하죠. 자, 뭐 과거 원시 시대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끼리 이제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몰몰 교환이 가능했고, 근데 교육 규모가 커지고 이제 교육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니까 신뢰 보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제3 신뢰 기관입니다. 자, 개인 간에 이렇게 불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믿을 수 있는 제3 신뢰 기관을 이렇게 중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신뢰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이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 거래에서 이런 제3 신뢰 기관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신뢰기관이나 중개기관은 이제 문제점이 양산합니다. 자, 일단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자, 우리가 최후의 보류라고 믿었던 제3 신뢰기관이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제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례들이죠. 이렇게. 뭐 자세한 사항들은 조금 다음에 알아보고요. 자, 이제 중요한 이제 사이버 펑크입니다. 자,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미군이 아무리 포탄을 이렇게 쏟아부어도 베트공들이 정글 땅속을 요새화해서 이렇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당연히 징집도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강제 징집에 이제 불안을 느낀 이 젊은이들이 이제 반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반전 운동은 기존의 권위에 이제 저항하는 이런 히피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1970년대 후반 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레이건이라든지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선을 채택하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무대에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도 수집하고 뭐 정부 권력기관과 유착을 통해서 이제 악의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고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도 있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기술 관점에서 보면 이제 통신과 이제 인터넷이 보고 확산되는데, 물론 이런 기술이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제 가져다 준 것도 맞지만은, 이제 반대로 보면 권력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 수집이라든가 감시 검열이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훨씬. 자, 그래서 사이버펑크라는 건 뭐냐면은, 자,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수집, 그리고 권력기관의 이제 이런 감시와 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을 통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호를 뜻하는 사이퍼와 그리고 이제 그 저항을 뜻하는 펑크의 합성어가 돼서 이제 사이버펑크라는 게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이제 그 히피 문화의 어떤 한 분파가 이제 사이버펑크로 이렇게 좀 발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 활동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이제 암호를 통해서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제 중앙 집중화되는 정보를 이제 이렇게 폭로를 통해서 이제 모두에게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1993년에 이제 발표된 이제 사이버펑크 이제 선언을 보면은,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려면 암호 기술이 필요하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뭐 사이버펑크는 이제 코드를 개발한다, 뭐 등등 뭐 이런 그 사이버펑크 선언도 있었는데, 자, 이런 사이버펑크들의 활동을 보면 사이버펑크 이제 모토와도 조금 일치합니다. 약자에게 프라이버시를, 강자에게 투명성을. 자, 이제 그 조금 수요 견인 측면에서 조금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아무리 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서비스가 이렇게 출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요 견인 측면이었다면, 이번 장은 조금 기술 성숙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하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로 개발한 걸로 이제 많이들 이해하는데,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은 그 비트코인보다 한 20년 전에 이미 좀 개발되고 막 소개되고 있었고, 또 이제 POW라든지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술들은 이제 비트코인보다 약 10년 전에 이미 다 개발되고 소개되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까지 된 기술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최초로 이제 개발했다기보다는, 이런 앞선 그 개념과 기술들을 적절하게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재배치, 재조합 또는 이제 재발견해서 비트코인을 새롭게 이제 구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된 배경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조금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최고 화폐는 골드였다. 그래서 근본이 이제 였고, 중앙화 정보 불투명성에 이제 문제점이 있었고, 세계 단일 화폐가 필요했고, 중앙 정부의 어떤 불신과 과도한 화폐 발행이 문제다. 이제 과도한 신용 창출이 되고 개념 노출되고, 사이버펑크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제3 신뢰기관의 배신, 그리고 기술은 암호 기술과 암호화폐 기술이 성숙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로 남긴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그가 구현하고 했던 이제 가치와 철학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자, 여기 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기록들을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직접 이제 크게 이제 뭐 비트코인 이제 백서, 뭐 포럼에 게시한 글, 이렇게 다수 이메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제가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 기록들에서 이제 선별해서 이제 정리한 거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일단 좀 몇 개만 저기 선별해서 조금 보면은, 자, 이게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기록들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자, 탈중앙 신뢰 보장에 의한 암호 기술이 사용해야 된다.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뭐 남발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뭐 무차별적인 대출로 버블을 이야기하고 있다. 암호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고, 뭐 제3 중개 신뢰기관이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하다. 암호 기술 기반 신뢰가 보장된다. 화폐 발행은 뭐 금채굴처럼 안정적 공급이고, 금채굴처럼 일정한 자원이 뭐 투입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와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기록을 이렇게 연계 분석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고자 했던 것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추론이라는 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자, 누가 약자에게 프라이버시를 강자에게 투명성을 외쳤던 사이버펑크가 왜 과도한 화폐 발행에 따른 문제점 불식 및 중앙기구의 불신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떻게 근본회제와 유사한 화폐 발행 방식을 채택하고 탈중앙화 분산장부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무엇을 디지털 골드 기반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라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이 금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데요. 자, 금 보유량은 유한하죠. 비트코인도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도 채굴 과정이고 비트코인도 마이닝 과정 거치고 금 채굴 기법도 이제 곡괭이로 단순 작업, 비트코인도 단순 연장. 쭉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비트코인이 금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닉 자버가 만들었던 이제 비트 골드를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10년 전에 이제 소개됐던 건데 그 비트 골드하고 비트코인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유사한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 골드로 좀 많이 벤치마킹 했을 거라는 걸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럼 비트 골드라는 것은 한번 풀어 쓰겠습니다. 비트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디지털이죠. 즉 디지털 골드. 즉 비트코인은 비트 골드, 즉 디지털 골드를 많이 벤치마킹 했을 거라고 추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닉 샤버가 했던 코멘트를 하는데, 자, 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과 금을 체결하는 어려움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퍼즐을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그 솔루션의 문제를 푼 누군가에게 대가로 디지털 화폐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배경을 이해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고자 했던 것을 좀 유추해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게 무엇인지 그 개념들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닉슨 쇼크의 시사점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그 핵심 가치와 핵심 요소를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닉슨 쇼크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설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이제 핵심 이런 가치와 배경을 제가 역사 속에서 대표 사례를 하나 찾다 보니까 닉슨 쇼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제가 그냥 하나 사례로 제시했을 뿐이지 이제 실제 이 닉슨 쇼크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걸 조금 주지해 주시고요. 자, 닉슨 쇼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폐 발행과 화폐 발행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중앙 시스템 탈피 필요성, 그리고 투명한 장부 필요성이라는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근본이제 기반 화폐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만은 부족하고 탈중앙 시스템을 이제 탈중앙화 시키고, 그리고 분산된 장부로서 이제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핵심 가치들, 핵심 요소들을 바로 암호 기술을 통해서 구현한 것이 바로 블록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념화시켰고요. 자, 화폐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화폐 시스템, 비트코인을 아까 캐시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화폐 시스템에 위해서는 이제 시스템, 장부 화폐가 필요하겠죠. 자, 비트코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고 분산된 장부가 필요하고 근본이제 기반 화폐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개념을 어떻게 이제 구조화시켜서 보면은, 자, 시스템적으로 탈중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하겠죠. 이런 중앙 시스템은 분산된 구조. 그리고 장부는 이런 분산된 형태. 그리고 이런 탈중앙화된 시스템과 분산 장부 기반으로 화폐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즉, 이런 구조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 앞서 그 개념들을 탈중앙 분산 개념과 이제 근본이제 관점으로 좀 나눠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이렇게 분산 장부가 존재하죠. 근데 장부는 이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동일한 장부라도 이제 전파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장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장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합의 과정을 통해서 장부가 이렇게 일치가 되면은 일단 합의된 장부에 대해서는 이제 탈중앙 환경이다 보니까 더 이상 절대 장부가 위배되지 않도록 락을 걸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수정 불가할 수도.
즉 이게 탈중앙 분산 관점에 이제 합했을 때 된 구현 방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근본이제 관점에서 보면 근본이제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희소성과 이제 금체율과 발행량 예측이 가는 것처럼 비트코인에서도 이제 총 발행량을 제한시키고 마이닝을 통해 채굴하고 이렇게 발행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을 겁니다. 자, 작동 원리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작동 원리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암호 기술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동 원리를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 이해에 앞서가지고 필요한 이제 선행 지식들을 간단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동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영상은 이제 개요 수준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암호라고 하면은 이제 비밀을 숨기기 위한 목적, 즉 기밀성 보장의 목적인데, 근데 이제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확대되고 이제 암호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암호라 그러면 이런 기밀성뿐만 아니라 이런 무결성이라든지 인증, 전자 서명, 부인 방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암호라고 하면 이제 이런 기밀성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무결성 방지라든지 이렇게 전자서명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 기밀성 목적으로 암호가 쓰였다기보다는 이 무결성과 전자서명 부인 방지 이런 목적으로 암호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암호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 자, 암호 유형은 크게 이제 양방향 암호와 일방향 암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양방향 암호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암호화를 시키면 다시 원본으로 복호화, 해독이 돼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를 시켰는데 해독이 안 되는, 즉 일방향 암호가 있습니다. 일방향. 이게 이제 해시 함수인데요. 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형태나 구현 방법이나 작동 원리 모든 게 암호입니다. 모든 게.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 비대칭키하고의 해시 함수로 구현되고 작동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양방향 암호도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키 하나 가지고 이제 암호화하고 이제 복호할 수 있는 대칭키가 있고, 쌍으로 된 두 개 키가 있습니다. 이건 쌍입니다. 이 공개키로 공개해서 이걸 암호화시키고, 이 쌍은 개이키로만 복호가 됩니다. 이걸 이제 비대칭키 암호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일방향 암호인 해시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이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과 특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유사한 사례를 들어보면은, 자,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겠죠. 이렇게 일단 세 자리 이름만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신생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세 자리로 가능한 모든 이름 조합 목록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출력한다고 이해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13자리 고유한 식별값이 이제 주민등록을 부여하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딱 입력했을 때 5자리 숫자로 구성된 모든 가능한 경우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값을 하나 부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데이터는 이렇게, 이 데이터는 이렇게 주민등록부처럼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유니크한 넘버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랜덤입니다. 랜덤. 각 입력값에 대해서 랜덤한 고유 식별 값을 이렇게 부여하는 게 조금 해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인데 이름은 세 자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필연적으로 이런 동명이인이라는 충돌 문제가 발생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름을 네 자리로 늘리면은 동명이인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름을 100자리로 늘리면 동명이인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 이름의 자릿수를 이렇게 늘리면은 이름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비트코인에서는 실제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SH256이라는 함수가 실제 어떤 모습이냐? 출력값이 256자리. 이게 실제 256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출력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2의 256승입니다. 2의 256승. 자, 2의 2승이 4승이고 2의 3승이 8승, 4승이 66승입니다. 참고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의 256승은 이렇게 된답니다. 모든 자료를 보면 이제 이런 2의 256승이 우주에 있는 이제 원자의 뭐 수보다 더 많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자, 정리를 보면은, 자,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태어나면 누구나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번호들은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전 세계 아니라 그냥 뭐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각각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이 될 수도 있겠고 A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나라 국자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256자로 된 숫자, 고유한 식별값을 부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SHA256이라는 함수로 구현되다 보니까 이게 256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이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구현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경우의 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즉 해시란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입력값을 대입했을 때 충돌되지 않는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 넘버가 식별되는 것. 자, 그러면은 해시 함수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랜덤하게 출력값이 나옵니다. 랜덤하게. 입력할 때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자, 랜덤하게 출력됐기 때문에 어떨까요? 출력값을 가지고 입력값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해서 이 점 하나만 찍어도 출력값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점 하나. 반대로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결과값을 유추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해시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좀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자, 132에다가 x를 더한 이 입력값을 해시한 값이 10110이 나오는 x값을 구하시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자, 어떻게 하면 x값을 구하시고, 자, x를 뭘 넣었을 때 랜덤하게 출력된다 했습니다. x를 무엇을 넣으면 이 값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랜덤하게 출력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x값을 0부터 차례로 대입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1 이렇게 쭉. 0 대입했더니 이꼴 안 되죠. x. 37 대입했더니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그 트랜잭션이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트랜잭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트랜잭션이 각각 위변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확인해야 될까요? 자, 만일에 이런 트랜잭션들을 해시 값을 이렇게 구하고 이걸 트리 구조로 만든다면, 이게 머클 트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트리 구조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트랜잭션을 위변조되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이 최상위 머클 루트라고 그러는데 머클 루트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수정됐다 그러면 이게 바뀌겠죠. 해시값이. 그럼 이게 바뀌겠죠. 이게 바뀌겠죠. 자, 어떠한 트랜잭션이 위변조 되더라도 트리 구조에서 최상단의 값인 머클 루트 값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다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머클 루트 값 하나만 확인하면은 여기서 위변조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자,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는데 자, 블록체인이 뭘까요? 자, 과거에는 이렇게 수기로 작성했던 장부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거래 내역들이 이렇게 거래 내역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하나 있겠죠. 이 거래 내역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단위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 상단에 요약, 거래 내역에 대한 요약이나 중간 결산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겁니다. 이것을 각각 이렇게 페이지로 엮은 게 바로 전체 장부겠죠. 자, 블록체인도 좀 유사한데, 자, 개별 거래 내역, 이게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그럽니다. 이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쭉 수집이 되면은 요약 정보인 이 헤더 값이 결정이 됩니다. 이 헤더가 되고 이제 정식 블록이 생성되면 기존의 이제 블록들에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블록체인 전체 장부가 되는 거죠. 다음 이제 그 블록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블록은 이제 바디, 헤더, 블록 해시로 이제 구분되는데, 바디는 이제 거래 내역인 이 트랜잭션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이 바디의 모든 내용을 축약해서 정리한 게 이 헤더입니다. 이 헤더의 정보를 이제 하나 값으로 표현한 게 이제 블록 해시인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트랜잭션들의 각각 해시 값을 하면 머클루트 값이 나오겠죠. 머클루트 값이 들어갈 거고, 이 머클루트 값이 포함된 이 6개의 값을 해시한 게 이 해시고, 이게 블록 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에서 이제 블록들이 연결되는 특징을 보면은 이 블록 해시 값이 다음 블록에 이전 블록 해시로 들어가고, 이 블록 해시가 다음 블록에 이전 블록. 자, 이런 그 블록체인의 이제 이게 이제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에 연결되는 독특한
독특한 그 연결되는 특징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보면은, 자, 이게 만일 위변조됐다 그러면 이게 바뀌겠죠. 바뀌고,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바뀌고,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 전체가 바뀔 겁니다.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바뀌고, 이게 바뀌니까 이게 바뀌고,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쭉 바뀌겠죠. 자,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은 마치 블록들이 체인처럼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 체인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다음은 노드입니다. 그 비트코인은 이제 중앙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이렇게 수많은 컴퓨터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이렇게 탈중앙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제 이 개별 컴퓨터를 이제 노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컴퓨터에 이제 이 비트코인 코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노드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자, 노드 구성은 먼저 이제 그 주소나 신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 개인키와 공개키가 들어간 이제 지갑이 있겠고, 그리고 트랜잭션이 왔을 때 이걸 검증하는 이제 검증 메커니즘이 있을 거고, 그리고 검증을 마친 이제 트랜잭션은 이제 메모리 풀이라는 이 임시 저장에서 잠시 저장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멤풀에서 트랜잭션을 선택해서 임시 블록을 생성하고, 임시 블록들이 각각 생성됐으면은 여기서 이제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표 블록이 선정되면은 그 대표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는 쪽으로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가.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 노드는 총 몇 개일까요? 자, 2021년 10월 12일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노드는 13,957개 이렇게 돼 있네요. 미국 이렇게. 당연히 이 개수는 수시로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작동 절차를 조금 간단히 이해해 보려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 작동 절차 좀 유사한 사례를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드랍박스 가장 유사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드랍박스 선택했는데, 자, 드랍박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클라우드 기반 파일 저장하고 이제 공유 서비스입니다. 그 드랍박스는 이 프로그램을 딱 설치하게 되면은 그게 해당되는 파일이 이제 동기화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노트북에다가 이 드랍박스 딱 설치하게 되면 처음에는 파일이 틀릴 수 있겠죠. 근데 동기화 과정을 통해서 일치화됩니다. 자, 동기화된 상황에서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됐기 때문에 이 추가한 작업이 이렇게 동기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통계됩니다. 이게 조금 블록체인하고 좀 유사한데요. 그럼 블록체인에서 실제로 동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빠르게 설명하는데요. 좀 내용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만 여기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해도 조금 이해를 주시고요. 네, 기본 작동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선된 이제 각 노드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이렇게 각각 저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노드의 블록체인은 이제 완전히 동기화된 상태죠.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번 노드에서 이런 새로운 트랜잭션을 생성했습니다. 자, 생성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전파.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트랜잭션의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멤풀에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멤풀에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자, 메모리 풀에 있는 트랜잭션을 뽑아다가 이제 후보 블록 만들기 시작합니다. 각 노드마다, 이 각 노드입니다. 각 노드마다 이렇게 후보 블록들이 생겨날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메모리 풀에 있는 트랜잭션들은 다 검증을 마친 트랜잭션들이기 때문에 다 신뢰할 수 있는 트랜잭션들이겠죠. 그런데 자, 트랜잭션이 이제 전파하는 과정에서 트랜잭션이 네트워크에 어떤 뭐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고, 아니면은 뭐 손실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메모리 풀에 저장된 트랜잭션은 모두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 가능성이 높겠죠. 즉, 이걸 기반으로 한 이 후보 블록들도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동기하냐? 이 후보 블록들 중에서 대표 블록을 하나 선정해서 그것을 전파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그 합의에 도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 블록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럼 대표 블록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즉, 연산 작업을 시켜서 연산 작업을 가장 먼저 많이 푼 거. 여기서 넌스 값인데, 이 넌스 값을 가장 먼저 푼 후보 블록을 대표 블록으로 선정하겠다. 그 작업에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작업 증명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는 거죠. 각각.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넌스 값을 찾는 겁니다. 이 넌스 값을 찾았다는 것은 이 작업을 완료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표 블록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제 전파가 되는 식으로 이제 합의에 도달하는데, 이제 기존의 다른 노드에서 있었던 후보 블록들은 이렇게 이제 중단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폐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자가 이렇게 결정되면 대표 블록이 이렇게 전파되고 다른 노드에 전파되겠죠. 이 전파된 것은 검증을 거쳐서 연결되고 검증을 가서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노드 1에서 이제 뭐 새로운 블록을 생성시켰는데 이렇게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또 블록체인이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작동 원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조금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했는데 실제로 이제 탈중앙 화폐 시스템을 설계하다 보면은 더 많은 세부 방안과 더 많은 설계 요소들이 필요할 겁니다. 뭐 당장 그 탈중앙 시스템만 보더라도 위변조를 어떻게 차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분산 장부에서는 분산된 장부를 어떻게 합의하고 합의 과정에서 이중지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그리고 화폐 측면에서는 화폐 총 발행량 그리고 화폐 발행 방식 뭐 이런 다양한 세부 설명이 필요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고민들이 모두 설계에 반영된 이제 그 작동 원리를 이제 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P2P 기반 작동하는 화폐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 뭐냐면은 탈중앙 시스템 그리고 화폐 시스템 그리고 이걸 구현한 핵심 아이디어 POW 즉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관점 탈중앙 관점, 화폐 시스템 관점으로 작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 관점입니다. 자, 화폐 시스템 장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죠. 화폐 발행 방식, 규모, 인센티브, 자발적 판매, 유변조 차단 방안, 뭐 대표적 선정, 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 이걸 탈중앙에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화폐 발행은 어렵게 해야 될 겁니다. 그 인센티브를 보상할 때도 그냥 아무한테 주는 게 이제 어려운 작업을 수행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위변조도 어떻게 됩니까? 수정 삭제가 어렵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 선정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대표 블록으로 선정해서 합의도 넣어야죠. 즉, 좀 약간 키워드로 도출해 보면 어렵게를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렵게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렵게를 구현할까?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POW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POW는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왔던 개념이고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POW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POW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합의 알고리즘으로 생각하는데, 좀 그 부분은 조금 잠시 잊어주십시오. 여기서는. 자, 비트코인 백서에서도 이제 보면은 그 POW가 무슨 합의 알고리즘이다,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비트코인 백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POW가 아담백의 해시캐시와 유사하다. 그리고 레퍼런스에 이제 아담백 해시캐시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POW를 조금 명확하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 백서에 참고한 문헌 이렇게 한번 쭉 추적해 봤습니다. 아담백 해시캐시는 과연 뭘 창조했는지 저기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런 이제 추론한 것을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욕순으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참고적으로 이제 이게 공식적인 연구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추적 및 정리한 자료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먼저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는 이 POW라는 개념 자체가 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당시에는 이제 컴퓨팅 연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악의적인 뭐 사용을 차단하고 저지하고 뭐 검증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그 아이디어 관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논문들이 발표되는데, 이때 이제 1999년에 프루프 오브 워크 앤드 브레드 푸딩 프로토콜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 사용된 것을 개념화 시킵니다. 아, 이런 POW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들은 이런 거고, 이 POW라는 특징이 뭐다, 여기 이 논문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정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담백이 이 POW를 실제로 최초로 활용됩니다. 그 활용된 게 이제 해시캐시인데, 해시캐시에서 이제 POW를 활용한 거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제 그 비트코인 백서에서 뭐냐 그러면, 자, 비트코인의 POW라는 것은 아담백 해시캐시와 유사하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POW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백 해시캐시를 조금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아담백의 해시캐시가 뭐냐면은, 자, 스팸 메일이라는 것은 원클릭으로 이렇게 쉽게 발행됩니다. 원클릭. 악의적인 행동이 너무 쉽게 발행되는. 그러면 이런 악의적인 행동이 너무 쉽게 발행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담백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 메일을 발송할 때마다 해시캐시를 이렇게 부착을 해야만이 해시캐시를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발송.
그러면 이 해시캐시는 또 어떻게 생성되느냐? 일정한 연산 작업을 수행해야만 이 해시캐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하면은, 자, 메일 하나를 송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이 연산 작업을 하고 이 연산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때 해시캐시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이 해시캐시를 발행해 주면은 그때 각 메일에다가 이렇게 부착해서 메일을 발생할 수 있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메일 하나 발생할 때 이런 작업은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대량의 스팸 메일을 발생할 때는 메일 하나당 이 연산 작업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의기소치, 의기저하, 사기저하, 이 스팸 메일을 발생할 수 있는 좀 그 차단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POW가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단순하지만 이제 어려운 컴퓨팅 연산 작업을 통해서 이 스팸 메일 같은 악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뭐 지원하고, 뭐 검증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POW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에서 POW가 어떻게 발행되냐? 자, 비트코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화폐가 너무 쉽게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면 또 탈중앙 시스템에서는 수정 삭제가 이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즉,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폐 발행도 어렵게 해야 되고, 대표 선정도 어렵게 해야 되고, 수정 삭제도 어렵게 해야 되고, 어려운 작업을 해야만이 보상할 수 있는 걸 구현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POW로 하자는 거죠. 작업. 즉, 작업을 통해서 어려운 작업을 시켜서 어떻게 화폐 발행도 억제하고, 대표 선정도 검증하고, 수정 삭제도 이제 차단시키고, 좀 인센티브 지급 대상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POW가 작동하는 과정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블록이 8개 항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블록을 생성한다는 것은, 블록을 완성한다는 것은 이 8개 항목을 차례대로 이제 그 기입해서 이제 저장시켜 나간다는 걸로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먼저 바디를 보면은 이제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채우고, 이게 채워지면 머클루트가 결정되죠. 이전 블록의 시는 이전 블록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버전 난이도 타임은 시스템적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넌스 값만 찾으면은 블록이 완성되는 겁니다. 즉, 이 넌스 값을 찾는 과정이 작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작업.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구한 넌스 값 100이라는 게 작업 증명이 되겠죠. 즉, 그 넌스 값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넌스 값을 딱 찾게 되면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돼서 블록이 생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해시 함수의 특징이 이제 출력 값을 예측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조건이 목표 값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는 해스 값을 찾는 넌스 값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의 해시 값이 목표값보다 작아야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0을 대입했더니 10110이 나왔습니다. 목표값보다 크지요. 조건이 불충족합니다. 그러니까 1로 넘어갑니다. 2로 넘어가고, 3으로 넘어가고, 100으로 넘어갔지 00011, 0011보다 작지요. 조건을 찾았습니다. 즉,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을 찾는 이 과정이 작업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이 이 작업을 완료했다는 증명이 되죠. 즉, 여기서 넌스 값이 작업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에서 실제로 이제 그 POW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하나씩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POW를 이제 그 합의 알고리즘하고 이꼴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합의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POW의 다양한 역할 중에 합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자, 각 노드의 후보 블록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넌스 값을 찾기 위해, 왜냐면은 아까 합의를 어떻게 한다 했죠? 대표 블록을 하나 다룰 수 있는데 대표 블록 하나 선정해서 전파시켜서 합의를 돈다고 했죠. 그러면 대표 블록이 어떻게 선정된다 그랬습니까? 넌스 값을 찾는다 그랬죠. 이 작업 과정을 통해서 넌스 값을 딱 찾게 되면은 작업 증명이 되는 거고, 이 작업 증명을 통해서 대표 블록이 완성되는 거고, 대표 블록이 완성돼서 전파시켜서 연결됨으로써 각각 블록이 동기화되는 겁니다. 즉, 이 블록체인들이 각각 동기화되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 동기화되는 분산된 환경에서 동기화되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 결국에는 POW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에 도달하기 때문에 POW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수정 삭제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만일 위변조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변하고 변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변했기 때문에 머클루트 값이 변했고, 머클루트 값이 변했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해시 값이 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블록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 타겟보다 작아야 된다 했죠. 근데 이게 변함으로 해서 랜덤하게 나올 이 값은 타겟보다 커질 수 있겠죠. 그럼 커질 수 있겠으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넌스 값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넌스 값을 다시 찾아야. 자, 그러면 넌스 값을 다시 찾는 것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이게 불렸기 때문에 이 전체가 변하니까 이 값이 변하고, 이 값이 타겟보다 물론 이제 작을 수도 있겠지만 클 수도 있겠죠. 조건을 충족 못하면 넌스 값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한번 여기서 하나 수정 삭제하려고 하더라도 이 블록에 연결된 모든 각각의 블록의 넌스 값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뭐 블록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이 모든 블록의 넌스 값을 10분 정도 걸리는 넌스 값을 다시 찾는 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자, 그럼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변조를 하기 위해서는 넌스 값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넌스 값을 다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성립되겠죠. 자, 그럼 비트코인 백서에서 이 POW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작업을 다시 수행하지 않고서는 블록을 변경시킬 수 없다. 이후의 블록들이 체인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연결된 모든 블록을 변경시키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화폐와 이제 인센티브 메커니즘입니다. 자, 먼저 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해야 되는데 화폐를 어떻게 발행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넌스 값을 찾게 되면 화폐를 발행해 줍니다. 비트코인은. 그리고 이제 이게 탈중앙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려면 이제 보상책이 필요합니다. 보상책. 그럼 보상책이라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 발행과 인센티브를 연계시켰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려운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즉 넌스 값을 찾으면은 비로소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넌스 값을 가장 빨리 한 노드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보상. 화폐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내놓는 게 아니라 연산을 가장 많이 했던 걸 보상으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현하다 보니까 탈중 환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연산 작업에 참여하는 거고, 연산 작업을 가장 빨리 수행하게 되면 화폐도 발행되지만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현 효과도 발생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탈중앙 기반 화폐 시스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런 세부 설계 방안이 필요했고, 이제 그 핵심 아이디어로 이제 어렵게를 어떻게 구현할지,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POW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했는데, 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 넌스 값을 찾는 이제 이 과정이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이 넌스 값을 찾은 이 넌스 값 자체는 작업 증명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 넌스 값을 찾았다는 것은 이 어려운 작업을 수행했다는, 이 과정을 거쳤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증명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때서야 화폐 발행해주고 대표자를 선정하고 수정 삭제가 차단하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POW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된 설계 원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탈중앙 관점입니다. 탈중앙 관점.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 시스템의 통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전산센터 출입 시 이제 물리적인 출입 통제가 이렇게 물리적인 출입 통제가 있겠고,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가 있을 겁니다. 자, 시스템이 이렇게 접근했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권한 통제에 따라 가지고 뭐 데이터 읽기, 쓰기,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이 이제 이렇게 권한 통제에서 부여됩니다. 뭐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뭐 로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후 통제까지 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철저한 이제 통제 때문에 중앙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데이터에 대한 임의적인 뭐 접근이라든가 악의적인 수정 삭제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탈중앙 시스템은 어떠냐면은, 자, 이런 통제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 모든 장부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악의적인 노드도 장부를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존 이제 중앙 시스템은 이렇게 다양한 이런 통제 장치를 이용해서 악의적인 노드를 식별하고 차단시키고 악의적인 행위를 식별하고 차단시킵니다. 반면에 이제 탈중앙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앙 통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허용해 주는 겁니다. 허용. 그래서 중앙 집중 방식이 이런 이용자별, 행위자별 통제를 하는 것이라면은 탈중앙 시스템은 이런 것을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일단 모든 게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차단시켜야 할 때면은 누구는 차단시키고 누구는 허용하는 게 아니라 원천 차단. 누구에든지 차단하는 원천 차단, 모두를 차단시켜보는 이런 극단적인 옵션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중앙 환경에서. 당연히 그러겠죠. 자, 데이터 처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그 네 가지 기능, 데이터 생성, 읽기, 이제 갱신, 삭제가 있는데, 중앙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통제인과 기술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흔히 이제 CRUD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그런데 탈중앙 시스템에서는 어떠냐면 데이터 생성과 읽기는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면 일단 허용했는데 누구는 허용해주고 누구는 차단하는 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해 주려면 다 허용해 줘야 된다. 뭐 생성도 허용해 주고 읽기도 일단 다 허용해 줍니다. 또 이제 수정과 삭제는 이제 민감 부분이니까 차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차단하고 누구는 허용해 주니까 모두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런 전략을 이제 택한 거고요. 좀 정리를 하면은, 자, 탈중앙 시스템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생성과 읽기는 일단 허용해 줍니다. 허용. 그런데 일단 모두에게 허용이니까 사이드 이펙트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점이. 그럼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했냐? 추가적인 설계 방안으로 이제 보완을 시켰습니다. 보완. 이제 수정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을 이제 아까 CRUD 관점에서 이제 먼저 생성 관점에서 생성에서는 이제 allow 전략을 택했다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 이펙트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이중 지불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중앙 장부에서는 이중 지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게 탁탁 클릭해서 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동시에 처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 중앙 시스템에서 1초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분의 1로 나눠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동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우선순위가 식별됩니다. 여기서 동시에 들어왔다도 이게 1순위, 2순위. 자, 잔고가 3만원인 상황에서 잔고가 3만원인데 만원을 추금했습니다. 그럼 잔고가 2만원 됐겠죠. 2순위에서 이제 3만원 들어갈 처리를 합니다. 잔고가 2만원이니까 송금이 될까요? 안 되죠. 거절 당합니다. 근데 분산 잔고에서 조금 다릅니다. 분산 장부에서는 자, 장부가 똑같은 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분산되어 있는데 자, 송금료 만원과 3만원을 동시에 한다고 보면은 이 만원을 노드 1에서 하고 이 3만원을 노드 2에서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장부가 3만원이었죠. 만원 가능합니다. 장부가 3만원이죠. 3만원 가능하죠. 자, 여기에서 만원이 처리되고 2만원인 장고 상태에서 이 장고가 전파되기 이전에 여기에서는 송금 요청 처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장부가 3만원이니까 송금 요청 처리할 수 있겠죠. 즉, 분산 장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송금 요청한 내역이 전파되기 이전에 다 분산된 노드에서 다른 송금 요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분산된 구조에서는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이중지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보완책을 내놨는지 보면은 자, 이런 분산 장부에서 이렇게 장부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는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시장 통해서 쓰는 이제 종이화폐로 직접 전달하는 이 종이화폐로 이제 P2P로 거래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중지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 자, 만원짜리를 지불하면서 이 만원짜리 또 지불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지폐 같은 경우에는 이중지불이 발생하지 않는데 자,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개념. 이게 이제 UTXO라는 건데, 자, UTXO로는 이제 UTXO는 이제 독특한 화폐 방식입니다. UTXO라는. 자, 이거는 형태는 디지털인데, 이제 이 작동 방식이 이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이런 종이화폐처럼. 즉 뭐냐면은,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이런 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P2P 간 거래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중지불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냐면은, 이중지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사용한 화폐를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UTXO가 이 암호화폐가 1회만 사용되도록 통제만 한다면, 즉 2회가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만 한다면 이중지불 차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각 단계별로 한번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화폐라는 것은 고유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트랜잭션 내에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화폐가 두 개 동시에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안 됩니다. 트랜잭션 하나에 UTX, 동일한 UTX가 두 개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걸 보면은, 이게 동일한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이제 모든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그림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표현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단순화 시켰는데, 여기서도 보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고 이것은 다른 노드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현실과 조금 다르게 조금 이해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나. 좀 쉽게 좀 표현하려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서 보면은 UTXO가 이제 동일한 게 이제 동일한 트랜잭션에 들어갈 수 없다겠는데 각각 UTXO는 다른 UTXO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UTXO. UTXO가 B로 갈 수 있고 UTXO가 C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이중 지불하려고 두 개 생성했다고 이제 가정하면은 자, 전파를 시킵니다. 전파되죠? 이것도 전파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먼저 이렇게 도달합니다. C로 가는 트랜잭션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서 C로 먼저 가는 게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검증 과정에서 UTXO가 들어왔네. 이 UTXO1이라는 것은 이제 이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된 거다. STX로 이제 바뀝니다. UTXO 이제 셋이라는 이제 기록이 저기 레코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검증 과정에 UTXO는 쓰인 거다. 이미 사용된 거라는 기록을 딱 해버립니다. 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들어온 UTXO1이라는 게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미 들어온 건데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통제를 하겠죠. 그래서 노드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하나 UTX가 두 번 사용되는 것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죠. 다음을 보면 이제 동일한 상황인데 이번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자, 똑같이 이제 두 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B가 먼저 도착하고 이건 C가 왜냐면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이렇게 보냈어도 이게 B가 먼저 도착할 수 있게 이 노드에서는 C가 먼저 도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럼 여기서도 이제 B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B를 검증하고 이미 쓰인 걸로 당연히 이 두 번째 들어온 것은 차단시키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C로 한 것을 먼저 들어왔고 이 B로 들어온 걸 차단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각 노드에서는 UTXO가 하나씩만 사용되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도 동일한 넘버원이라는 게 두 번 사용되는 이런 이중 지불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죠? 각각의 노드에 있는 후보 블록들이 어떻게 합의를 하냐면은 대표 블록을 하나만 생성하고 나머지들은 차단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중단을 시킨다. 그럼 대표 블록이 선정되면 이 대표 블록을 블록체인 연동시킨다 했죠. 즉,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이중지불 상황이 있지만은 이 대표 블록 하나가 선정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폐기됩니다. 즉, 네트워크 전체 상황에서도 이중 UTX가 두 번 사용된 걸 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 블록을 하나만 선정되는 걸로 이해되는데 이제 대표 블록 선정되는 게 아까 얘기된 건 넌스 값을 찾는 겁니다. 넌스 값을 찾는 과정이다 보니까 노드 두 개가 동시에 넌스 값을 동시에 찾는 경우에도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노드 2하고 노드 3이 대표 블록 동시에 찾는 겁니다. 넌스 값을 동시에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B로 가는 게 여기 들어갔고 C로 가는 게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두 개 다 대표 블록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 다 유효한 겁니다. 그럼 대표 블록이 선정되면은 두 개 다 전파됩니다. 두 개 다. 자, 두 개 다 전파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분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분기가. 자, 분기가 발생된 상황에서 이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롱게스트 체인 윈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분기가 된 상황에서 긴 체인이만 선정되고 짧은 체인은 이제 차단이 됩니다. 버려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 분기가 됐지만 결국 이것만 살아남는 겁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UTXO 넘버1이라는 게 두 번 사용되는 이중지불 상황이었는데 여기 결국에서는 이것만 살아남고 이게 차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정리를 하면은 이중지불이라는 것은 이미 사용한 화폐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죠. 즉, 비트코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UTX라는 화폐 방식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UTX가 두 번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중지불이 차단되는 겁니다. 조금 너무 어려우시면은 이번 영상에 조금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쉽고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읽기 권한인데요. 읽기 권한도 어떻겠죠? allow all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무슨 사이드 이펙트냐면은 자,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거래 내역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래자
본인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볼 수 있겠죠.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는 이제 계좌번호를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는 개인키와 공개키를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를 비대칭을 통해서 이제 개인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장부가 공개되더라도 누가 누구한테 송금했는지 알지 못하는, 즉 익명성을 보장되는 거죠. 즉 비대칭 키를 이용해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보완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데이트와 딜레이트 관점에서는 deny all 전략을 택하기 때문에 그냥 deny all 시켜버리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앞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자,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 시스템에서는 생성과 읽기는 이제 모두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모두 허용. 자, 그런데 이런 사이드 이펙트 문제가 발생한다. 이중지구 문제라든가 프라이버시 문제가 왔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UTXO라든지 비대칭 키를 이용해서 문제점을 보완했고, 수정과 삭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단 전략을 택해서 구조적으로 누구든지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탈중앙 관점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폐 시스템 관점 작동 원리인데요. 자, 먼저 비트코인 구현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와 이 화폐 시스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화폐 거래 장부 관리라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반 화폐 시스템을 이제 구현하려다 보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필요할까? 식별하다 보니까 이 핵심 가치에서 하고 이 화폐 시스템 구현한 요소들을 각각 연계 분석에서 요구사항을 식별하다 보니까 한 8개 정도로 식별할 수 있을까? 즉,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3개 정도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폐 발행량입니다. 자, 화폐 발행량 이렇게 비트코인 화폐 발행량과 관련해서 많은 규칙을 설계했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확인하고, 이 화폐 발행량과 관련된 설계 규칙이 어떤 시사하는 바가 뭔지 좀 살펴보면은, 자, 금처럼 희소성을 기반으로 가치를 보장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차단을 염두에 둔 설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폐 총 발행량도 중요하지만 화폐 발행 방식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넌스 값을 찾아야만 비로소 이제 화폐를 추가로 이제 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넌스 값을 찾는 과정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화폐를 아무리 빨리 발행하고 싶어도 이제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넌스 값을 찾는 것은 컴퓨팅 연산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 GPU라든가 ASIC처럼 이렇게 컴퓨팅 연산 장치가 진화하고 발전되게 되면은 연산이 그만큼 빨라지게 되죠. 자, 연산이 그만큼 빨라지게 되면 넌스 값을 빨리 찾기 때문에 화폐 발행이 좀 더 쉬워지겠죠. 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난이도라는 개념을 추가로 설계했습니다. 난이도라는 건 뭐냐면은, 자, GPU나 ASIC을 통해서 연산 속도가 빨라져서 넌스 값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빨라지는 만큼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버립니다. 즉, 아무리 빠른 연산 장치가 있더라도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난이도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넌스 값을 찾는 시간은 항상 이렇게 10분 정도로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10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다음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주겠는데, 항상 10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지만 그래도 이게 10분 정도로 항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 이게 비트코인의 설계 원리가 뭐냐면은, 기술의 발전에 상관없이도 화폐라는 것은 항상 10분에 한 번씩만 발행하겠다는 의지가 이 설계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복수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테디, 컨스턴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잭션인데요. 자,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에 송금하는 이제 그 가정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시장에서 우리가 종이 지폐를 P2P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손으로 건네면 되니까. 반면에 온라인으로 개인 간 송금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 지폐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개인 간 직접 송금하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형식은 이렇게 돈이 가는 게 아닙니다. 송금한 게 은행에 요청하게 되고, 은행은 거기에 따라서 장부 상태를 변경된 장부 상태를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 화폐는 지하 금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화폐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장부의 상태만 이렇게 보관되는 거예요. 장부의 상태. 자,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은행 기반 이제 송금 시스템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이 계좌, 이 세 개요. 계좌, 장부, 화폐로 나눌 수 있겠죠. 송금을 위한 계좌 정보, 뭐 장부.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중앙 집중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장부의 상태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중앙 장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부 화폐를 매칭하고 별도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중앙 기관이 필요합니다. 즉, 이 계좌 장부 화폐라는 것은 기존에 이런 것은 다 중앙 집중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탈중앙 시스템입니다. 이 탈중앙 시스템에서 중앙 집중 방식으로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탈중앙인 비트코인에서는 계좌 장부 화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계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좌 장부 화폐를 어떻게 비트코인에서는 설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입니다. 계좌를 살펴보기 위해서 택배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자, 택배 기사님이 택배를 소유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뭐 P2P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부재 중인 거는 이제 도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경비실이라는 제3 신뢰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겠죠. 간접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경비실이 없거나 이제 한밤중에 이제 택배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무인 택배 보관함이 조금 많이 활용되는데, 이 무인 택배 보관함이 어떤 원리냐면 이 택배 기사가 물건을 보자고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위치와 비밀번호를 전송하면은, 문자로 전송하면 택배 주인은 잠금 해제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즉, 이처럼 경비실과 같은 제3 신뢰기관이 없더라도 잠금과 잠금 해제라는 아이디를 이용하면 개인과 직접 물건이 전송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 은행 송금에서 보면은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쌍입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먼저 공개를 해줘야지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 송금하게 되면 장부의 상태 변하고, 여기에 이 계좌번호에 해당되는 비밀번호로 확인해서 계좌에 접근하고 재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라는 쌍의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제 앞서 살펴본 택배 사례에서 잠금과 잠금 해제라는 아이디어를 서로 연계시키면은 이 비대칭 키를 통해서 화폐를 송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공개키와 개인키는 쌍입니다. 자, 공개키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공개키를 송신자가 암호화를 시킵니다. 자, 이 암호화된 5만원짜리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쓸 수 있느냐? 이 공개키와 쌍을 이룬 개인키가 복화시켜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정리하면은 중앙 시스템은 이렇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했는데, 탈중앙 시스템에서는 비대칭키를 통해서 비대칭키 공개키와 개인키를 통해서 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라는 것은 이를 관리해줄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개키와 개인키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시스템이 없더라도 이 공개키, 개인키 개념을 이용해서 탈중앙 환경에서도 화폐를 송금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부인데요. 우리가 이제 탈중앙 시스템이 항상 P2P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시스템들은 항상 중앙 시스템이나 그 제3 신뢰기관이 연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P2P, 그 탈중앙이라는 것은 개인간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P2P라는 건 항상 염두에 되고, 자, 우리가 시장에서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과정을 구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하나 흐름이거든. 돈이 이렇게 흘러가서 지갑에 들어갔다 지갑에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P2P 과정이죠. 자, P2P 과정은 어떠냐면은, 이걸 이제 이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가 거래 기록, 이게 하나가 거래 기록, 이게 하나가 거래 기록, 이게 이제 각각 하나 거래 기록. 이제 우리가 용어를 다르게 하면 이제 트랜잭션이 되겠죠. 트랜잭션. 자, 별도 중앙 장부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트랜잭션이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장부의 상태를 바꿔줍니다. 장부의 상태를 변경하고 관리하면 되는데, 이런 탈중앙 시스템에서는 장부의 상태를 변경 및 관리할 별도 시스템이 없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냐? 비트코인에서는 이 장부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방법이 아니냐? 그냥 트랜잭션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성 및 보관 및 관리합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 내에 보면 이런 트랜잭션 내에 블록 내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그리고 거래 내역들이 이제 모두 포인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모두 식별 가능한 거죠. 자, 정리를 하면은, 자, 일련의 거래 과정을 개별 거래 단위로 이제 이렇게 쪼갠 것이 트랜잭션이고, 이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 블록체인이 각 노드별로 동일하게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래서 분산 원장, 분산 장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탈중앙경에서 이제 화폐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겠는데요. 자, 오프라인상에서는 개인 간 직접 송금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비트코인에서는 온라인상이지만 중개기간 없이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오프라인상에서 개인 간 직접 송금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송금하는 이 과정을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B는 지갑에서 보관된 2,000원을 꺼내서 C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은 가능하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웠던 비대칭키를 이용하게 되면은 B는 2,000원을 B 개인키로 소유권을 검증하고 C 공개키로 암호화했다. 뭐 이렇게 표현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것을 구조화해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2,000원이 있는데 개인키로 검증하고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시키고 다시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구하고 다시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2,000원짜리를 디지털 화폐, 즉 비트코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화폐가 어디 있습니까? 화폐가 트랜잭션 내에 있습니다. 트랜잭션. 이게 이제 트랜잭션인데, 비트코인이란 트랜잭션은 어디에 있다?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다? 트랜잭션 안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화폐는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내부에 이제 존재하는 형태인데, 이 트랜잭션이 이제 장부에 모두 이제 이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화폐라는 것은 블록체인이나 장부상에 이렇게 산재되어 저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장부가, 비트코인은 이런 장부가 거래 내역이자 통신의 이제 화폐인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갑에 이제 보통 화폐가 보관되어 있다고 이제 착각들 하는데, 지갑에는 개인키와 공개키만 저장되어 있고, 이런 그 화폐들이 논리적으로 이제 그 뷰만 그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갑 속에, 지갑으로. 그래서 실제로 화폐는 이런 블록체인상의 장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화폐 존재 형태를 이제 기존 은행과 비트코인을 이렇게 비교해 설명하면, 중개기간이 있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개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 상태만 변경시키거든요. 반면 비트코인은 화폐라는 건 트랜잭션에 포함되어 있고, 이 트랜잭션은 이렇게 블록체인에 이런 모든 장부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랜잭션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은, 송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계좌, 장부, 화폐가 필요하다 했죠. 중앙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탈중앙 시스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비트코인에서는 계좌 관점에서는 비대칭키를 통해서 송금을 처리할 수 있고, 장부 관점에서는 이렇게 상태를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거래 내역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 식으로 해서 장부를 형성했고, 화폐라는 것은 이렇게 은행 지하에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장부 트랜잭션 내에 보관하고 장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형태로 화폐를 구현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개요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약간 10분이나 20분 내로 짧게 해서 좀 세부 주제별로 좀 더 자세히 또 더 많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